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4-1 단원 말의 성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문법이 아니라 이렇게 본문이 있는 작품을 보게 됐는데요. 네, 본문에서 이렇게 기출됐던 어떤 보라색 글씨나 금색 글씨 기출됐던 거에 대한 선지나 유형을 설명하는 것 위주로 많이 좀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은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자, 간접과 역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잘 안 하고 직접 말을 안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거나 상대에게 잘해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힘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내용 전개 방법과 표현법. 보시면 이 글은 수필이긴 하지만 설명문의 형식과 매우 비슷해요. 한국인의 사랑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설명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알 겁니다.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이 쓰였고 어떤 것이 쓰이지 않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표현법 같은 경우는 이 역설적인 사랑 표현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반어적인 표현, 역설적인 표현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용된 문학작품에 대해 묻는 문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잠시 보시면 용은 다 죽어가는 월선을 내려다보았고 하면서 뜬금없이 소설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글쓴이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인용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본문 봅시다. 자, 지문 분석 사랑 대 러브. 사랑 대 러브에서 사랑, 한국의 사랑 표현 방식을 말해요. 러브, 영어권 국가들이나 영어권 어떤 문화의 사랑 표현 방식을 말해요. 보시면 한국의 사랑은 좀 빈약해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용, 절제 같은 것들이 은근, 끈기 같은 것들이 한국적인 사랑관을 형성하게 했다. 절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은근, 이건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또는 아름다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예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아니, 사랑합니다는 좀 이상하잖아. 근데 너무너무 예쁘다, 예쁘시네요 이런 표현은 많이들 쓰죠. 근데 예전에는 예쁜 사람을 보면은 유심히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얼굴빛이 좀 불그스름해지거나 이런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표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곤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금기였다. 네, 절제해야 되고 은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I love you 같은 경우 영어권에서는 많이 쓰인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다. 대조의 설명 방식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대조 같은 경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해요. 따라서 대조를 쓰는 그런 글에서는 최소한 설명 대상과 대조 대상까지 2개 이상의 대상이 언급이 됩니다. 다음 내려가서
송민곡에서는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실까라는 말이 있어. 낯빛 뭐 대부분 알겠지만 얼굴색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표정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 나를 볼 때 표정이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낯빛으로 표현을 하였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간접적인 사랑 표현과 관련이 있겠죠, 이 부분은. 그런데 현대적인 사랑법은 달라졌대요. 뭐냐?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네, 앞에서는 끈기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현대적인 것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다. 끈기 있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좋아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오랜 시간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너무 별로가 아니면 그 사람과 잘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요즘에는 SNS도 발달하고 해서 너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게 더 흔한 일인데, 오랜 세월 본인을 좋아해 준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현대식 사랑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데, 이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용은 다 죽어가는 월선을 내려다본다 라고 했을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데 산판일이라는 걸 했대요. 여기서 참고로 이거 의미를 묻는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게 그냥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게 다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이런 것처럼 학교 시험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구나. 어휘는 매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임자 했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 경련은 멎었다. 내 몸 찹제. 자, 경련하고 몸이 차갑고 여한은 없지 라고 물어보고 사투리를 써서 없제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용이 아니면 월선이가 지금 죽는 상황인가 봐. 그런데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린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월선이가 여자겠죠? 월선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고 죽어가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월선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얼른 내가 그동안 너를 참 많이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이러고 그냥 끝. 머리를 쓸어주고 턱을 쓸어주고 조용히 자리에 눕히고 이렇게 월선이 죽어요. 자, 현대식으로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애절한 사랑이 느껴진다. 용이가 월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여한이 없지라는 말은 뭐냐면 약간 우리의 사랑에 대해 여한은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어쩌면 용이가 그래 월선아 사랑해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됐어 나도 여한 없어 라고 하고 말죠. 네,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행동이나 어떤 대화 내용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가 아니죠. 전통적인 사랑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 앞에서 말한 설명들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평생을 사모하던 여인이 죽는데 사내, 용인은 끝내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자꾸 조선시대라고 하네. 옛날 전통적인 사랑 표현 방식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글씨 잘 쓰는 옛날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니 혹시? 그 어머니께서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 쓰고, 한석봉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네, 한석봉과 함께 이 추사 김정희도 굉장히 글씨 잘 쓰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도 좀 잘 지었거든.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 부인 이 씨가 자신이 귀양 간 사이에 몸이 약해서 그만 죽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마음에 시를 지었는데 제목이 도망시. 여기서 도망이라고 하는 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어찌하면 월하노인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여기서 월하노인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중매쟁이 정도를 말하는 거고, 저승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야, 죽고 나면 가는 곳, 뭐 한때 지옥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보기도 하는데, 저승은 사실 좋고 나쁨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정도의 뜻입니다. 지옥은 이제 저승 중에서 나쁜 곳을 말하죠, 보통. 자, 어쨌든 월하노인에게 말해서 저승에 호소하겠대. 무엇을? 내세에는, 다음 생에는 그대와 나 자리 바꿔 태어날까? 자리를 바꿔서 태어나고 싶대요. 무슨 뜻일까? 나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산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실제로는 그대가 죽고 나는 천리밖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천리는 말했지만 시인이, 작가가 저기 귀양 간 상태에서 쓴 시라서 그 귀양지에 와 있는 상태를 천리밖이라고 말한 건데, 절대로 이게 실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한 천리 정도의 거리가 돼요. 천리 조금 더 되는데, 그럼 서울에 집이 있는데 부산으로 귀양 갔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실제 거리가 아니고요.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 거리. 이건 다른 고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천리 또는 만리 또는 뭐 천만리,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낼 때 보통 심리적인 거리로는 천만리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애절하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나는 천리 밖에서 살아있는 상태예요. 뭐 귀향지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당신이 죽은 상황. 이 마음, 이 슬픔이라는 건 화자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고요. 그 슬픔을 그대가 알 터인데 라고 해서, 여기 그대가 알 터인데 중요해요. 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천리 밖에 있는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야? 슬픈 마음.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가 슬픔을, 이 슬픔이라는 건 화자가 겪는 슬픔이죠. 상대가 슬픔을 겪어보길 바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대가 슬프길 바라는 거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길 바란다는 거 어때요? 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상대가 슬프길 바란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화자의 슬픔이 매우
크다. 슬픔의 감정이. 그리고 이 슬픔의 감정이 크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죽은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슬프길 바라는 마음이 또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상대에 대한 사랑도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어때요? 앞에서 말했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작품 내용을 묻는 문제도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앞에 그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도망시 아주 중요하게 봐주셔야만 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도망시의 의미와 이것을 통해 어떤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것이 다 드러나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단만 봅시다.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은 직설적이거나 표면으로 드러난 방식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역설적이다. 자, 그러면 직설적이거나 표면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현대적인 사랑 또는 영어권 문화를 향유하는 뭐 그런 지역에서 표현하는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 방식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다. 외국인한테 도망시 읽어주면은 뭐야 상대가 슬프길 바란다고? 좀 이상하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활동 내려가 볼게요. 학습활동에서는 박상길이라고 하는 푸주간 주인에게 김선기, 박태환이 고기 사러 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시대상으로 조선시대에요. 신분이 좀 구분되어 있었는데 푸주간은 고기를 파는 곳, 고기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돼지나 소를 죽여서 고기를 발라내고 그걸 파는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백정이라고 불렀고 백정은 아무래도 뭐 야만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참 신분제도의 어떤 불합리함이죠. 고기를 사러 와서 고기 사 먹는데 에도 불구하고 백정은 신분을 낮게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상기라 고기 한 근 썰어라 라고 하면서 헤라체를 쓰고 아주 낮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본문만 제시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기라라고 하는 요 인물 나이가 꽤 많아. 한 60살. 그리고 김선기라는 인물 뭐 많아야 한 30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60살 할아버지한테 30살 아저씨가 얘 상기라 이러면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가시가 박혀 있대. 왜? 아니 어린 놈의 자식이 아무리 신분 차이가 있다지만 그래도 썰어라는 얘 상기라는 너무 심하지 않아? 좀 불쾌하다 이럴 수 있겠죠. 자, 박태환은 달라요. 상대는 천민이지만 나이가 지긋해 보였으므로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하면서 사실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높임말은 아닙니다만 예사낮춤이라고 해서 이 아주낮춤과 비교해서 자, 줄여서 아낫이라고 쓸게요. 아주낮춤과 비교해서 한 단계 높은 표현이에요. 그럼 높임말은 뭐라고 하냐? 예사 높임과 출판사에 따라서는 보통 높임, 보통 낮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높임, 이렇게 높임 체계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높임 체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건 이 높임 체계 자체를 여기 이 학습 활동에 쓰인 높임 체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높임 체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 박상길 님이 이제 고기를 썰어서 줘. 그런데 먼저 고기를 받아든 김선기가 보니까 자기 것이 박태환의 것보다 절반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 내려가 볼까요?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이죠. 라고 해서 결국은 상길이라고 부른 것과 박상길 아니죠. 박서방이라고 부른 호칭의 차이는 상대에 대한 어떤 높임 표현의 차이이죠. 그러한 차이를 반영해서 내가 듣기에 기분 좋게 말해준 이 박태환님 거를 조금 더 크게 썬 거다 라고 은근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 직설적이 아닌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화법으로서 완곡 어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박상길 님이 완곡 어법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네. 상대를 부정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쁘다 틀렸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특히나 야 그건 네가 틀렸지. 친구끼리 이런 말 하죠.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업무적인 이야기, 뭐 공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나쁘다 틀렸다는 표현 때문에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게다가 이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면은 아마도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도 상대방에게 네가 기분 나쁘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완곡 어법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또 다음 지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적용마당 보시면은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뭐 부모님들이 어디 통화하실 때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그런 말 쓰려나? 선생님은 꽤 자주 쓰는데 뭐 어른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술 한잔 하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아니면 술 안 먹는 상대방이거나 뭐 술 먹을 만큼 친하지 않으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밥이 생명을, 그것이라는 게 밥이에요. 밥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 중요해서도 맞지만 밥 먹는 일은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도 있어요. 자, 근데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게 야, 너 곧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 밥 먹자. 이런 뜻이 아니죠. 즉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기초.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때 함께 밥을 먹는 행동을 하는 게 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뭐 한 20대나 뭐 이렇게 연인이 있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 어떤 데이트를 하냐. 여기서 20대라고 한 건 10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도서관 독서실 데이트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같이 학교나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집 데려다 주고 이런 게 다 하나의 데이트죠. 근데 20대가 되면은 물론 집 데려다 주는 것도 하지만 뭐 같이 독서실 가거나 이럴 일은 거의 사실 없기 때문에 카페 가서 얘기할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대부분은 같이 밥 먹으러 다녀요. 맛집 찾아다니고 뭐 어디 막 좀 다른 도시에 뭐 다른 좀 색다른 음식 찾아다니고 이러는 게 데이트의 대부분인데 가끔 영화도 볼 거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사실은 식사 행위, 생명 유지를 위한 행위도 있지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의미도 많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정록 시인의 식구라는 말에서는 먹을 식자에 입 부자를 쓴 표현을 10분 활용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가족이고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 한자, 그릇 기자를 여기 보시면은 그릇 기자가 있는데 이 그릇 기자 크게 한번 써줄게요. 입 구자 같이 생긴 것이 있고요. 그 가운데쯤에 개견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면 개견자죠. 자, 개견자 같이 생긴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건데 네 식구가 부모 둘, 자식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이렇게 옛날 시이다 보니까 멍멍이 고기를 상차림을 해놓고 같이 먹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시예요. 뭐 상상력이 좀 괜찮죠. 그런 시인데 이걸 보면서도 아, 이렇게 먹는 행위는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부분 문제는 이게 이 밥 먹자는 인사말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대기업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주 하는 거짓말로 밥 먹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마음의 소리에서도 밥 먹자는 말은 우리가 언제 목성에 갈 수 있을까와 비슷하다. 즉 이루어질 일이 없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말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없는 뭐 막연한 약속이다 라는 거. 근데 사실 선생님도 그런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 게 대학교 졸업식 날에 이제 후배들이 뭐 졸업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학생회 같은 거 비슷하게 집행부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는 그거 참여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왔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할 때 뭐 형, 뭐 오빠 나중에 연락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뭐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치레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선생님이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 선생님이 뭐 그렇다고 진짜 연락하면 또 부담스럽지 않겠어?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잘 살으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연한 인사말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밥 먹자 이거예요. 자, 좀 내려가 볼게요. 글쓴이는 이런 막연한 인사말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진심을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해. 어떠한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언제 밥 먹자라는 것이 지금 먹지는 말고 나중에 먹자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안 먹어 라는 말이 너랑 안 먹을 거야 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라는 걸 중심으로 보면 언젠가 너랑 밥 먹을 때까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일반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과 다른 참신한 의미를 도출한다 라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선생님도 가끔이지만 야 나중에 진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떨 때 정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반갑고 이 사람과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또 보고 싶을 때에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직까지 안 만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 반가운 만큼은 진심이거든. 그래서 이 한국인의 담화 습관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 단순히 인사치레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자신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의 적용마당 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을 보기로 하고요.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에서 첫 번째로 풀어주려는 것은 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윗글에 밑줄 친 기역과 유사한 표현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잠시 밑줄 친 기역이 어떤 건지 좀 올라가 볼게요. 어떤 거냐? 바로 이것이죠.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 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기억만 놓고 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부분까지 좀 볼까요? 뒤에 역설적 표현 방식을 접할 때 독자들은 통념이 전복되며 신선함을 느끼고 아내에게 자신의 슬픔을 느껴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생각하며 감동을 얻는다. 이렇게 직설적이지 않고 역설적이며 내적 깊이가 있으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처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건 속마음과 역설 표현 방식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설법을 찾을 게 아니라 반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복사해서 좀 써놓고 볼게요.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1번에서 4번까지는 보시면은 속마음이 뭘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말 자체가 이런 게 좀 이상하죠.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라고 해. 또 찬란한데 슬프다 그래. 또 작은 거인이라 그래. 그리고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런 것들은 속마음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거나 모순적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냐? 나보기가 역겨워서 갈 때 눈물 안 흘리겠대요. 여러분, 이 시는 다 읽어보면은 더 잘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 보기 역겹다는데 난 울지 않겠다는 거야. 어때요? 속마음은 너무 슬플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 아니죠. 지금 이게 4-1단원이니까 다른 단원, 네, 다른 출판사의 다른 단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했던 게 있는데 여기 클립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 반어법은 예문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학교 선생님이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작품으로 예시를 들 때에는 이 진달래꽃과 저기 먼 후일이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진달래꽃, 먼 후일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전문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9번을 볼 건데요. 9번도 이제 밑줄 친 기억인데 얘는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을 잠시 좀 찾아보면은 여기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임산말이거든. 자, 요것도 복사 좀 하고 네, 이 밥 한 번 먹자는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밥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요거 오답으로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 밥 한 번 먹자는 거는 생명 유지하자는 뜻은 아니고 친분을 맺자는 뜻이기는 해. 그렇지만 밥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요?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다가 틀린 말이 아니야. 2번이나 뭐 3번 같은 건 완전히 맞는 말이지만 1번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지. 답은 몇 번이냐? 4번. 진심이 없는 말이다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글의 주제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는 거짓말만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4번은 주제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이런 식의 접근법은 틀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글의 주제라고 가르쳐준 내용 그거대로 풀어야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12번 문제. 용이 시적화자 푸죽간 주인 박상길이 말하는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묻는 건데요. 자, 아래 있는 선지 보시면 다른 문화권에서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셋 다 적용이 안 되죠. 표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말을 한다. 이제 이게 정답일 텐데 우회적이라는 말은요. 돌려서 말한다, 간접적으로 말한다. 예를 들면
용의는 그래 그러면 나도 여한이 없다. 이게 사실은 뭐야? 사랑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회적이고요. 시적화자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슬프다 를 말하고 싶어서 아내도 나의 슬픔을 겪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상대 같은 경우는 상길이가 자르고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면서 네가 말 짜증나게 했잖아, 네가 말을 재수없게 했잖아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많이 틀릴 만한 거는 3번 같은 게 이제 답이 좀 그러니까 틀리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3번은 시적 화자, 그 도망시의 화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 역설적 방식이라는 건 이제 가장 뚜렷하게 적용되는 건 도망시의 화자한테만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관대하게 보더라도 그 용의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이 푸주간 주인에게는 적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한국인의 담화 관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반드시 이해를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풀다가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이 배운 내용과 관련된 이 학습 자료들은 모두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